스포츠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이 스포츠 비즈니스를 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조직 관리 측면에서 보는 거하고 이제 뭐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스포츠 경영 안에 이 사람 관리가 들어간다고, 그다음에 인적 자원이라는 건 경영 자원에 속하고, 이걸 어떻게 이제 잘 활용을 해서 최대의 성과를 내느냐 하는 게 이제 이 스포츠 경영인이 해야 될 일이야.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발표할 내용은, 그러면 이제 조직하고 인사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과연 똑같은 경영 자원이 투입이 됐는데 성과가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쁘다. 그럼 이게 이제 조직 관리나 인사 관리 측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라는 게 이제 사람을 뽑고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이 보수를 지불하고, 이게 소프트웨어라고. 그게 잘못된 거는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찾기는 참 힘들어. 그건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지 그걸 알 수가 있다고. 그게 이제 그 관점에서 보는 거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다음에 이제 무슨 정보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게 잘못됐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또는 이 리드가 잘못됐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그 소프트웨어 측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뽑는 일이야. 첫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 수업에서 스포츠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뭔가를 습득을 해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건 스포츠 조직뿐만 아니고 일반 조직에서도 인사관리나 조직관리에는 통하는 거다 말이야. 두 번째 관점은 도대체 저 뽑는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지, 관리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하면 이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인터뷰를 하거나 할 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 사람 관리하는 사람들이 보는 자기가 뽑을 사람,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사람이 과연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조직하고 맞는가, 또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또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우리 일을 제대로 할 건가. 그게 사람 뽑는 사람들이 요새 기술 개발하는 게 딱 그거야. 어떻게 하면 상대를 이 스펙이나 이런 거 외에 어떻게 짧은 시간에 빨리 잘 파악을 할 수 있을 건지, 그게 인사관리자들이 실제로 그것 갖고 제일 고민을 하고 있어. 여러 가지 인터뷰 방식이 개발되고 하는 게 사람 뽑는 그 방식을 좀 더 자기 회사에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오늘 발표할 거는 준비된 점부터 하되, 먼저 우리는 이런 각도에서 봤다 하는 걸 강조를 해라고. 성과가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걸 강조를 해라고. 여러분들이 조사한 자료 중에서. 자, 먼저 발표해. 저희는 이제 넥센 히어로즈라는 야구 구단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넥센 히어로즈가 이번 시즌에 되게 좋은 성적을 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어떤 그 요인이 있었기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생산성이 향상되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 조는 김기림, 김현중, 심영석, 문상진이었고요. 그럼 저희가 왜 넥센을 골랐냐? 이제 이게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이제 성적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제 넥센이 2010년도에는 7위를 하고 2011년도에는 8위를 하고 그리고 2012년도에는 6위 그리고 올해 3위라는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넥센이 이제 꾸준한 성적 향상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넥센 히어로즈의 생산성 향상 요인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하게 될 목차는 이제 프런트랑 선수단을 한번 구분해서 해봤는데요. 이제 프런트 쪽에서는 넥센의 지금 주흥길 이끌고 있는 이장석 대표와 그리고 이제 선수단에서는 이제 올해 새로 선임된 염경엽 감독을 주로 해서 염경엽 감독의 리더십과 훈련 방식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염경엽 감독이 이장석 대표가 2008년에 넥센 히어로즈를 현대 유니콘스에서 인수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얌궁종환이라는 지금 현재 부사장으로 있는 분하고 둘이서 있는 그냥 조그만 회사였어요. 그래서 둘이 한 2,500씩 내서 5천만 원을 가지고 넥센 히어로즈를 인수합니다. 어떻게 5천만 원 가지고 우리나라 야구 구단을 인수하냐 싶어서 되게 그때는 걱정도 많았는데 이제 이장석 대표의 엄청난 수완으로 재정 자립을 처음에 목표로 1기에는 재정 자립을 목표로 그리고 2기에는 2013년부터는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성적을 내겠다고 이렇게 말했었는데 실제로 2012년까지 11년에는 손익분기점에서도 맞는 그런 사업 수완을 보여줬었고요. 2013년 올해에는 2기부터는 3위까지 하는 그런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장석 대표가 처음에 이제 넥센에 있었을 때 워낙 이제 그 프로야구 가입비도 못 내가지고 막 되게 재정난이 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장원삼이라든지 박병호라든지 이태근이라든지 이런 팀의 주축 선수들을 다 트레이드하면서 그렇게 자금을 확보해서 이제 가입비를 내고 어렵게 생활하다가 넥센 타이어가 이제 그 넥센 히어로즈의 그 메인 스폰서십이 들어오면서 점점 재정 자립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번에도 넥센 타이어와 이제 2년 계약 연장을 했고요. 또 넥센 프론트의 이제 수완이죠. 넥센 프론트에서 또 이제 나이키 코리아와 용품 후원 계약과 체결하는 등 재정적인 자립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센이 스폰서십을 하는 기업들이 1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담배라는 회사랑 계약을 했었는데 그 1년에 100억씩 해서 3년 계약을 했거든요. 300억. 근데 우리담배가 그 해 바로 그냥 망해버려요. 그래서 그때 이장석 대표가 느낀 거죠. 이제 한 번에 큰 회사에서 큰 돈을 받는 것보단 이제 여러 회사에서 스폰서십을 받아가지고 조금씩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제 리스크도 적고 재정 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교훈으로 현재는 뭐 스폰서십이 100개가 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장석 대표의 프런트 수완인데요. 바로 트레이드입니다. 신의 한 수라고도 표현하는데 박병호를 보냈다가 다시 데려오고 뭐 송신영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보냈다가 다시 데려오고 뭐 이성열 선수, 수동욱 선수 등을 데려오면서 이 모두들 그러니까 그때 인터뷰를 보니까 기자들은 다 이로 뭐 특별한 그런 뭐 스킬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장석 대표가 되게 야구에 대한 지식이 엄청 많다고 해요. 직접 다 이렇게 트레이드에 관여를 해서 본인이 거의 선수들을 다 직접 뽑고 데려오고 하는 일에 직접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제 넥센 프런트의 수완을 보여주는 그런 트레이드였고요. 트레이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신인 드래프트에서 올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문성현 선수나 한현희 선수 그리고 FA가 됐던 이태근 선수를 다시 데려오고 그리고 뭐 나이트 선수는 워낙 다 아실 정도로 워낙 잘하는 선수고 이제 해외 용병 선수들도 본인이 직접 다 평가하고 그리고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때 넥센 히어로즈 한번 생중계가 한번 안 된 적이 있었는데 이장석 대표가 직접 그 온라인 중계를 했다고 해요. 자신이 직접 해설자로 나서서 그때 막 선수들에 대한 막 지식을 막 폭발시켰었는데 정말 웬만한 야구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막 후보 선수들의 고등학교 막 성적까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장석 대표랑 남궁종환 부사장이 뭐 외국인 선수 계약, 스카우트, 그리고 트레이드, 드래프트에 모두 직접 관여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장석 대표의 가장 큰 이제 수완이었던 게 바로 올해의 염경엽 감독을 선임한 건데요. 김시진 감독이 이제 경질되면서 이제 어떤 감독이 넥센 감독으로 올라올까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바로 넥센의 작전 주루 코치로 있던 염경엽 감독을 선임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의외의 결과였던 게 되게 다른 뭐 유명한 감독들을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그냥 자기 팀에서 있던 염경엽 감독을 선임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다 면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감독 후보들과 면접을 했는데 가장 넥센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현대 유니콘스 시절부터 있던 프런트와 스카우터를 했던 현대 유니콘스 시절부터 이렇게 일을 했었기 때문에 넥센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그 사상이 이장석 대표와 잘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파격적으로 젊은 감독을 선임했고요. 이 염경엽 감독이 바로 올해 시즌을 이끈 가장 큰 요인은 리더십이었습니다. 이제 염경엽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잘 되면 선수 탓, 못하면 코칭 스태프 탓이란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가 잘하면은 잘한 대로 선수들 다 칭찬해주고 뭔가 경기가 잘 안 풀렸다 싶으면은 다 코칭 스태프 탓이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한대요. 이게 뭐 리더십에 되게 유명한 일화가 많은데 염경엽 감독이 이번 플레이오프를 할 때도 공진단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제 한약인데 옛날에는 뭐 왕한테 바치는 그런 한약이었대요. 네, 플레이오프 할 때 직접 그런 약들을 직접 본인이 다 사와가지고 막 선수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선수들이 다 너무 긴장해 있으니까 플레이오프니까 막 거기서 농담 따먹기도 하면서 선수들 긴장도 풀어주고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도 이번에 손승락 선수가 그 1차전에서 블론 세이브를 했는데 그때도 인터뷰를 하는데 믿었던 손승락 선수가 뭐 블론 세이브를 했는데 어떤 느낌이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그때도 오늘 손승락 공은 정말 좋았다. 근데 본인 코칭 스태프들의 잘못이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젊고 그런 선수들과 가장 가까운 사상을 가진 감독을 선임하면서 그 리더십이 잘 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훈련 방식과 판 시스템, 이제 선수 관리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개선을 했더라고요. 매뉴얼 야구가 무슨 뜻이냐면은 훈련 방식을 아예 매뉴얼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교과서처럼 그러니까 뭐 1군이든 2군이든 아니면 내가 없어도 뭐 수석 코치가 해도 항상 훈련 방식은 똑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매뉴얼 야구를 만들었고요. 팜 시스템 개선은 이제 아까 방금 훈련 방식을 통일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1군하고 2군하고 그 훈련 방식을 똑같이 만들어서 1군 선수가 못하면 뭐 바로 내리고 2군 선수가 올라와도 그 팀의 작전과 전술에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훈련 방식을 도입했고요. 이제 뭐 철저한 선수 관리, 운용, 뭐 가장 선수들의 체력을 중요시 생각해서 체력 훈련을 열심히 하되 이제 선수들의 부상 방지 이런 게 가장 코칭 스태프들의 가장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선수들 관리에 큰 영향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결론은 넥센의 프런트와 선수단 염경엽 감독과 이장석 대표가 만들어낸 이번 시즌 생산성 향상의 요인은 이제 트레이드, FA, 팜 시스템, 프런트, 리더십, 선수 관리 모든 걸 다 이장석 대표와 염경엽 감독이 만들어낸 돌풍의 핵의 주역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 조는 이제 조직 관리 차원에서 이제 생산성 저하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 정한 구단은 이제 명문 구단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아 타이거즈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 그 우승 후보라는 그런 기대와 다르게 8위에 그친 그 생산성 저하 요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조직 측면보다는 이제 인사 관리 측면 위주로 발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둔 LG 트윈스와 이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단 소개를 해드리자면 10번의 우승 신화를 이룩한 최고의 명문 구단이고, 이제 이종범, 선동열 같은 그 우수한 선수들을 이제 배출해낸 스타의 요람, 그리고 이제 이 기아차가 이제 해태 타이거즈를 2001년에 인수하면서 이제 그 이종범 선수를 이제 불러들이고 이제 선동열 감독을 선임하면서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먼저 원활한 비교를 위해서 LG 트윈스 조직도를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LG 트윈스에서는 이제 홍보팀과 경영기획팀이 이제 대표이사 직속에 위치해 있고, 단장은 이제 운영, 육성, 마케팅, 부장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장이 실제로 이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영을 하기에는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기아 타이거즈 조직도를 보자면 이제 단장 밑에 모든 부서가 다 있어서 이제 단장이 모든 업무를 이제 진두지휘하고 실제적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전략은 그냥 간단하게 보고 주로 이제 제품을 연계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이제 K3, K5 이런 K 시리즈에 대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좀 인사 측면, 연봉 관련된 측면에서 좀 접근을 했는데요. 이제 LG가 이제 신연봉제라는 제도를 하면서 이제 연공 서열을 최대한 배제하고 이제 승리한 경기에서 기여도, 활약량 이런 거를 바탕으로 승리 공헌도나 이제 내부 국가를 합산해 선정하는 신연봉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11년, 12년에는 그다지 좀 좋은 성과를 못 거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연도에 이제 LG가 정규 시즌 2위에 이제 오르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번 시즌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는 이제 보시면은 연봉 총액에서 LG보다 항상 높은 위치에 있는데 이번 시즌 8위를 거두면서 이제 이러한 좀 동기부여 측면이나 이제 그런, 그리고 LG의 고연봉자들 보시면 이진영, 박용택, 이병규 이런 선수들을 이번 시즌 되게 성적이 좋았는데, 반대로 이제 기아에 이제 3억 이상 받는 그런 선수들이 좀 부상과 부진에 빠지면서 이제 좀 시즌을 좀 말아먹은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구성원 역량 저하 측면에서 선수단 측면에서 이제 발표를 하겠는데요. 일단 FA 50억을 주고 롯데에서 영입한 김주찬 선수의 부진,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김상현 선수를 이제 SK로 트레이드하면서 이제 성적을 위해서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인 김상현 선수를 송은범 선수와 트레이드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팬들이 반발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여론, 그런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그냥 성적만을 위해서 그렇게 팀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투수들이 이제 10승 투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기아에. 원래 기아는 좀 강력한 투수진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제 LCK 그런 거포들이 이제 타선을 터트려주면서 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투수들이 일단 좀 성적이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입 선수들의 부진. 송은범 선수는 방어율이 7.35. 그리고 신승현 선수는 그래도 4.48이면 그래도 그나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주전과 후보의 기량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는데, 이번 2013년 8월에 이제 한평에 기아 챌린지스 필드라고 2군과 3군 훈련 경기장을 새로 지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막
여러 경기장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훈련을 해서 좀 그러한 효과들이 별로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구세력을 이어줄 구심점의 부재 보시면은 이제 팀의 상징적인 그런 선수 김상현과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 스타를 트레이드 해버리고 다른 두산이나 이제 LA 다저스를 보시면은 이제 두산에는 이제 홍성은이 좀 이제 맏형으로서의 그런 리더 자질을 보이면서 이제 후배 선수들을 이끌고 있는데, 그리고 LA 다저스 보시면 LA 다저스도 좀 우승 후보로 일컬어지다가 초반에 많은 부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푸이그라는 이제 신인 선수가 나타나면서 팀이 이제 단결하게 되고 응집하게 돼서 이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급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 최희섭, 신종길, 이용규, 양현종 이런 선수들이 부상과 부진을 하면서 이제 시즌을 좀 8위로 마치게 됐고, 그리고 용병 선수들의 부진, 앤서니 선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소사 선수도 방어율이 5.5,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팀 공격력 순인데 기아가 이제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비력 순인데 또 8위. 그래서 최종 순위도 8위. 예.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이제 감독의 리더십에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동열 감독이 3억 8천으로 가장 그 연봉이 많은 거 다들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게 막 웃고 계시는데, 사진을 보면은 되게 행복하게 웃고 계시는데, 이제 팀의 상징적 존재였던 선수 이종범 선수를 2012년 강제로 이제 은퇴시키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무리한 선수 트레이드, 김상현, 진해수를 보내고 송은범, 신승현 선수 받았죠. 특히 진해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SK로 보내버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수와 감독 간에 좀 신뢰가 무너졌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독과 선수 간의 소통 부재, 좀 선수단과 좀 융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야구 색깔과 팀의 색깔의 차이, 이 감독 본인이 과거에 굉장히 좀 대단한 투수였긴 했지만 이제 팀의 색깔과 좀 자신의 색깔이 너무 달랐지 않았나. 항상 그 1점을 내고 계속 지키는 짜내기식 그런 야구의 한계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좀 이제 인사 관리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그런 좀 고연봉자들의 그런 부진과 좀 동기부여가 좀 안 됐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전과 후보의 기량 차이가 너무 컸고, 그리고 감독의 리더십이 좀 문제가 많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LG 트윈스 조직관리 분석 발표를 맡은 김범규입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절망적인 성적만을 내놓으며 이제 침체돼 있던 LG가 이번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여 우승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눈부신 발전의 원인을 조직관리의 관점, 그 중에서도 보상 체계와 그리고 이제 젊은 리더를 통한 조직 문화 구축 두 가지 측면을 통해서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목차입니다. 이제 LG의 10년간의 성적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눈부신 활약을 살펴보고, 그리고 기존의 조직관리 및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타구단과 대조되는 변화된 조직관리 시스템은 무엇인지 살펴본 후 종합적으로 이제 저희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가 잃어버린 이제 지난 10년간의 성적입니다. 다운팀 이즈 다운, 이제 DTD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LG였는데 10년 이상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하였고, 당연히 이제 94년 이후로 우승 경험이 없습니다. 꼴찌, 칠찌라는 애칭으로 이제 불리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 이제 3, 4월에 좀 불안한 모습, 그리고 5월에 연패와 연승을 반복한 천국과 지옥을 오간 5월을 보냈지만 이제 6월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스퍼트를 통해서 이제 2위로 가을 야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러한 순위 상승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이제 토종 선발 투수들의 예상외의 선전과 베테랑들의 활약, 그리고 신구 타선의 조화, 이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조직 관리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프로구단 특성상 프로야구단 운영 형태는 모기업의 기업 문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삼성은 이제 태생부터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성장해왔지만 LG는 이제 초기에 군대 치약 보급 등 정부 사업 발주를 통해 성장하였습니다. 뭐 혁신 필요 없다, 혁신 띄어내고 인하를 갖다 붙여라 등 이제 성과나 실적보다는 사내 정치력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LG 트윈스는 이제 변화하였습니다. 타구단과 대조되는 이제 변화된 조직 관리 시스템을 선택하였습니다. 그중에 저희 조는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였습니다. 바로 보상 체계의 변화와 젊은 리더십의 발현을 통한 이제 겸손한 조직 문화의 구축, 이 두 가지 측면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제 먼저 보상 체계 먼저 말씀드릴 건데,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구단별 연봉 총액의 비교입니다. 많은 돈을 투입하는 하나, 기아, SK 등 보다 이제 뭐 차라리 24억 투자한 NC가 오히려 성적이 높은, 이제 뭐 거의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전체적인 모습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저희 조는 연봉 총액의 절대적 수치보다 그 분배 방식이나 다른 요인들이 이제 성적이 더 크다는 이제 것을 알 수 있었고, 네, LG의 이제 보상 체계의 변화, 바로 신연봉 제도인데요. 이제 2010년에 도입됐고, 기존의 보상 체계는 좀 연공주의적 성향이 강하였습니다. 베테랑 선수는 뭐 성적이 좀 떨어져도 기존의 연봉을 고수할 수 있었고, 신인 선수는 뛰어난 활약을 펼쳐도 이제 경력, 짬이라고 하죠. 짬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엄청난 성적, 그 연봉 향상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 트윈스는 보상 체계를 연공 서열적 배분에서 성과를 중시하는 성과에 의한 연봉 책정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초기에는 이게 이제 3년차를 맞이했는데 업적 평가의 기준이 미흡하다, 이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고, 베테랑 선수의 반감을 살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았지만, 이제 3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베테랑들의 성적이 향상 및 유지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또 예를 보시면 오지환 선수의 경우 2010년에 2,400만 원의 이제 연봉을 받는데 이듬해 1억 200만 원. 근데 다시 또 그 다음에는 또 4,800만 원. 그리고 또 2013년에는 1억 200만 원 등 성과에 의해서 연봉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LG의 또 가장 그 간판 스타인 봉중근, 이대영 또한 성적이 저조하고 부상을 당하자 연봉이 감소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신연봉 제도는 이제 하나의 김태균 선수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팀의 대형 스타 플레이어에게 지속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므로 구단 운영의 이제 자금적 측면에 있어서도 여유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는 좀 이제 감독이 어떻게 리더십을 펼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가 다 알 수 없고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좀 두 가지 가설을 한번 내려보았는데요. 이제 모든 감독들의 역량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감독들의 나이 차이와 선수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조직이 경직되고 보수화된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가정을 하였고, 이제 나이를 한번 분석해 보았는데요.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감독의 평균 나이가 48세, 그렇지 못한 감독들의 나이가 58세. 선동열 감독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제 60년대생이고, 이제 그 하나의 김웅용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1년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나이를 통해서 김기태 감독의 이제 최연소 감독입니다. 겸손한 리더십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홀수 구단 체계로 이제 기존에 없던 4일의 강제 휴식기에 선수 스스로 훈련 스케줄을 짜게 하고, 뭐 원정 떠나는 시간, 벌금, 복장, 자유훈련 참가 여부 등 선수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통 베테랑 선수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오히려 이병규 등 팀의 베테랑 선수들에게 권리를 부여해주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팀 내의 리더로서 나아갈 수 있는, 지금 올해 LG의 성장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이병규의 리더십을 들고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이제 감독이 이병규가 리더십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주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춰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조의 결론입니다. 네, 말씀드린 보상 체계와 조직 문화의 변화를 통해서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자극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연공주의 보상에서
보상에서 철저한 업적 위주의 보상 체계 유지로 이제 선수 개개인의 위생적 동기를 지속적으로 자극해주는 메커니즘을 형성하였고, 이는 오래 했던 베테랑 선수들의 반감이 아닌 성적 상승 및 유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하나의 김태균 선수를 예를 들면서 말했던 그 베테랑 선수에 대한 그 비용이 절감되면서 그 선수들의 연봉 지급에 있어서 그 비용을 통해서 뭐 재투자하는 등 이제 그 총 연봉 총액이 늘어나지는 않으면서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제 젊은 감성의 자율적 리더십을 통해서 자발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그런 이제 조직 문화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병규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등 큰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조직관리 관점에서 본 생산성 저하 요인 및 개선 방안의 SK 와이번스를 분석하게 됐고, 또 이제 발표를 맡게 된 심윤서입니다. 네, 저희는 투입과 예산의 변수가 큰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순위라는 생산성의 결과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착안을 하여서요. 이제 조직관리 관점에서 기업이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SK는 6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고 3번을 우승하고 3번을 준우승하는 전통적인 강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2007년 시즌부터 2010년 시즌까지는 KBO 사상 최초 4년 연속 승률 0.6에 이르는 강한 면모를 보여줬었으나, 지금 현재 승률이 0.5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제 2013 시즌은 6위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과거 6년의 기록에 비추어 본다면 굉장히 초라한 성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제 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이제 관계 또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평균 관중이 310만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김성근 감독의 부임이 오면서 2007년부터 2012년 시즌까지 약 2배 이상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나 2013년에 승률이 하락하면서 동시에 팬들의 어떤 관심도 급격히 추락함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는 이제 필드 인덱스뿐만 아니라 페노스트 인덱스 모두 굉장히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는 이제 인력 관리, 선수 관리 측면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것이 FA 이호준 선수의 계약 실패로 인해서 팀 내 베테랑 선수가 부재하는 상황을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한 선수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조직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인력 관리 차원에서 이제 선수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러한 이제 전략을 짬으로써 굉장히 이제 팀 내 주축 선수가 무너지는 뭐 이제 그런 결과를 불러왔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팀 내 에이스가 굉장히 노쇠하면서 이제 박경환이나 조인성 선수도 2군을 갖고 팀 내 주축 선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이제 그 자리가 비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 내 인력 관리에 실패를 함으로써 성적이 급하락하는 데 직결되는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구단의 구심점이 연일 교체되는 현상을 보였는데요. 처음에 2003년 초에 이제 신영철 사장에서 임원일 사장으로 프런트가 교체되었습니다. 이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구사하면서 스포테이먼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만큼 이제 그러한 야구를 추구했던 신영철 사장과는 달리 임원일 사장은 굉장히 어떤 팀 내 그런 재정 관리를 수비적으로 관리하는 사장으로 저희가 조사 결과 기사를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짐과 동시에 어떤 김성근 감독 해임 후에 이만수 감독의 분위기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선수들의 경기력이 하락함과 동시에 경영진의 교체 또한 팬들과의 신뢰 관계에 어떤 강한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조직 문화 리더십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김성근 감독이 경질되고 이제 신영철 사장이 교체되면서 프런트와 이제 선수단 간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떤 조금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해이해지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팀 내외의 그런 변화들까지 이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기존의 짜임새 있고 치밀한 김성근식 데이터 야구에서 이제 펀펀 야구를 지향하는 이만수 감독의 변화뿐만 아니라
어떤 홍보 및 마케팅 분야에서 공격적이던 기존의 신영철 사장이 아니라 또 수비적이고 그런 재정의 관리에 중점을 두는 임원희 사장으로서의 변화가 이제 대대적인 개편으로 선수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라는 내적 요인과 프런트의 교체라는 외적 요인이 이제 복합적인 요인으로 맞물려서 올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011년 김성국 감독 경질 이후에 팬들의 분노도 거의 극에 치닫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2011년도 SK 와이번스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홈페이지에 팬들의 자유 게시판으로 불리우던 용트림 마당을 일방적으로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구단의 입장은 일부 팬들이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구단과 선수를 비난하기 때문에 근거 없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려하여 폐쇄하였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는데요. 이제 이로 인해서 팬들이 굉장히 무관중으로 답하겠다라는 등 심각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인센티브 측면에서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인센티브 측면은 이제 물질적인 인센티브와 정신적인 인센티브 측면에서 나누어서 봤는데요. 이제 물질적인 인센티브 측면에서 보자면 팀 내 임금 격차와 팀 성적 간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면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개인 스포츠와는 달리 팀 스포츠의 경우에는 임금 격차가 굉장히 부정적 요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팀 내 이제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 이제 스포츠에서 중시되는 응집력과 협력이 와야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SK 와이번스 내 임금 격차를 나타낸 표인데 70년 중에 연봉 1억 이상의 선수가 약 30%를 차지하는 등 다른 팀에 비해서 조금 연봉 격차가 큰 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또한 정신적인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리더십 측면에서 어떤 감독의 플레이 스타일에 미루어 짐작을 해보았는데요. 어떤 선수들과의 직접적인 교감이나 정신적인 인센티브 측면을 강조하던 김성근 전 감독에 비해서 어떤 펀펀 야구를 지향하면서 자율적인 분위기를 중시하는 이만수 감독으로서의 교체가 어떤 선수들에게 긴장이 풀리고 어떤 분위기가 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SK 와이번스 연봉 조정 내역이 보시면 다른 팀에 비해서 굉장히 연봉 상한도 적고 하락도 폭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계산 방향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제 인력 관리 측면에서는 프랜차이즈 스타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제 조직 문화 차원에서는 믿음과 소통을 중심으로 프런트의 태도 변화라던가 경영진의 일관적인 태도가 요구되고요.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선수들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리더십 측면에서는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이만수 감독을 경질하느냐 마느냐라는 추측성 기사가 굉장히 난무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계속 이만수 감독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제가 이 기사를 봤고요. 따라서 저희가 이제 최종 선수가 또 하나의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팬과의 믿음과 소통을 중시하는 프런트의 어떤 태도 변화가 요구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마치겠습니다. 네, 성나이라의 조직 외부 분석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야구의 인기가 증가하고 이제 유명 스포츠 스타가 해외로 유출되고요. 이제 뭐 기성용이나 지동원 선수 같은 경우죠. 그리고 해외 축구 리그의 인기, 모기업의 종교적 이미지, 그리고 K리그의 침체 등에 의해서 이제 좀 외부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내부 분석입니다. 네, 조직도 시스템, 구성원 역량, 리더십, 투입 자원, 경영 이념, 조직 문화 등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조직도입니다. 지금은 대표이사 박비남 씨, 상무, 그다음에 사무국장 있으시고, 그다음에 뭐 마케팅팀, 경영지원팀, 선수운영팀, 유선 육성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시스템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스 시스템입니다. 혹시 대부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이름 다 되게 아실 텐데 풍생중, 풍생고 되게 축구로 유명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입니다. 하지만 물론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지만 K리그 시스템이 드래프트라는 점에서 이렇게 뭐 그 선수들을 바로 성남 1화로 끌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 이제 홍철 선수나 되게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출신이 있었고, 네, 그 성적을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트레이드 스카우트 부분입니다. 2011년 이제 뭐 몰리나 선수 그리고 뭐 여러 주축 선수들이 이탈하였고 그리고 2012년에 물론 영입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정말 주전급 선수들이라고는 볼 수 없었고 뭐 윤빛가람 선수는 이제 큰 기대를 안고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이제 아주 성적이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그 주축 선수를 유지할 수 있는 뭐 선수 관리 및 선수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였고 이제 트레이드나 스카우트 시스템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평가한 게 이제 12년도 그 영입을 분석한 결과 그렇게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성남이라가 K리그 최다 우승팀인데 지금은 이제 하이 스플릿으로 떨어져서 이제 그 하이 스플릿에서는 1등을 하고 있지만 그 명문 구단이라는 점에서 보면 아주 나쁜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쿼드의 약함에서 기인한다 볼 수 있고요. 2012년 코칭 스태프를 모두 해고하고 신태용 감독을 해고했습니다. 물론 신태용 감독은 2010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하였고 2011년에는 이제 그거 FA컵 우승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면은 상당히 능력 있는 감독이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시즌이 성적이 안 나온다고 그 경질을 해버린 건 아무래도 좀 그 프론트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바뀐 안익수 감독과 그 코칭 스태프들의 역량이 크게 두드러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안익수 감독님이 어느 정도 리더십이 있으시지만 딱히 지금 성적을 보았을 땐 그렇게 역량이 두드러진다고 평가하지 않았고 지금 결과적으로 명문 클럽이었으나 이제 하이 스플릿에서 전전하고 있습니다. 네, 리더십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감독님이신 안익수 감독님의 리더십은 좀 그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되게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워낙 카리스마 있으신 부분이라서 이제 선수들은 어느 정도 느끼냐면 이제 약간 고등학교로 돌아온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말 속된 말로는 정말 빡세게 이렇게 훈련시키시는데요. 이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선수들을 묶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으나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은 이제 선수들이 너무 이렇게 프로지만 너무 고등학교 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실망감을 안고 약간 이제 대화도 약간 단절되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 투입 자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문선명 총재가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2011년에서 10년 정도에 이제 그 통일교 재단에서 그 문선명 총재의 넷째 아들이신 분이 이제 재무이사를 맡으시면서 이제 그 통일교 재단 자체를 이제 약간 비즈니스 모델로 바꿨습니다. 이제 단순히 이렇게 투입만 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해선 그냥 그러니까 약간 좀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신 거죠. 이제 그 종교 재단에. 그리고 문선명 총재는 워낙 축구를 좋아하셔서 이제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넷째 아드님으로 바뀌면서 약간 재정 지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 유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조직 내부 부분에서 이제 많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경영 이념입니다. 1심 1채 1념 1화. 솔직히 저희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저희는 딱히 이게 경영 이념이라고는 파악이 안 됐고요. 그냥 딱히 뚜렷한 비전, 뭐 경영 이념, 전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조직도에서 조직 문화로 봤을 때 장기적인 그 비전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조직 문화입니다. 신태용 감독님은 아까도 그 LG 트윈스에서 나오셨는데 형님 리더십이었습니다. 이제 선수 워낙 젊으신 감독님이고 신인 감독님이셔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시고 이게 조직 문화의 유연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안익수 감독님은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으로 위계 질서가 강한 조직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너무 그 조직 내부 이제 통일교 재단이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조직 문화가 그 외부 상황 때문에 딱히 이렇게 성적에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개선 방안입니다. 이제 다들 기사 보셨겠지만 이제 성남 1화가 이제 성남으로 일단 그 넘어가기는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힘든 과정이었는데 성남이라는 시 자체가 그렇게 돈이 많은 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시민구단으로 바뀌면서 이제 재정적으로 봤을 땐 더욱 가난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엔 일단 좀 재정적 지원이 일단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에 재정적 지원이 좀 필요하고 이제 시민구단으로 변환되는 만큼 이제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폰서 유치가 절실하고요. 그다음에 경기장 계약이 이제 지금 탄천운동장은 통일교가 지은 곳이라서 이제
아마 성남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남시에서 계약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그 계약이 불투명함으로 지자체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직관리론 수업 프로스포츠 구단 생산성 저하 요인 분석 발표를 맡은 체육학과 활용학과 황석훈입니다.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발표 내용부터 간략하게 보시면 저희는 이 K리그 수원 삼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수원 삼성이 왜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구단 선정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직관리 측면에서 본 생산성 저하 요인 분석해서 3가지 원인에 의거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개선 방안까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구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수원 삼성인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995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 빅버드를 홈구장으로 쓰고 있고요. 우승 횟수를 보시면 2008년에 마지막 리그 우승을 할 때까지 K리그 4회, FA컵 3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회 등 해서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K리그의 명문 구단으로 자리 잡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K리그 연봉 지출과 구단 운영 예산 자료인데요. 수원이 다른 구단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이제 많은 연봉을 지출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난 시즌 우승팀인 서울보다도 평균 연봉이 이제 2억 9천만 원에 육박하면서 서울의 거의 2배에 육박하는 그런 많은 연봉 지출을 하고 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단 운영비 또한 408억 원으로 타 구단들에 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인 구단 운영비를 쓰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연봉 지출 1위, 구단 운영 자금 1위, 그리고 선수 영입 예산 또한 매년 이제 50억 이상을 쓰면서 이제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용병을 영입하는 데만 한 60억 이상을 썼고 그 외에도 이제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항상 데리고 오면서 이제 매 시즌 이적 시장의 최대 큰 손으로 이제 자리 잡은 수원인데요. 별명도 이제 지출 형태나 어떤 선수단의 화려한 면면 같은 게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레알 수원이라고까지 불리는 수원 삼성입니다. 이 자료도 이제 2011 시즌, 2012 시즌 베스트 11 자료인데 언뜻 봐도 굉장히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고 전방부터해서 용병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우승을 노려하는 그런 전력인데 하지만 이제 수원의 성적을 보시면 2008년도에 마지막으로 리그 우승을 한 후로부터 2010년에 이제 K컵에서 한번 우승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리그에서 10위, 2009년 10위, 2010년 7위, 2011년 4위, 2012년 4위, 지금 현재 또 5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활약을 하고 있는데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K리그 전체 연봉 수준에 비교했을 때 구단 성적을 이제 비교를 해놓은 건데 수원을 제외하고 이제 전북, 울산, 포항, 성남 등은 이제 자신들이 지출하고 있는 연봉 수준에 비해서 같거나 이제 더 높은 성적을 내고 있는 반면에 수원은 이제 평균 성적이 3년 동안 평균 성적이 4위로 연봉 지출을 과다하게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원이 생산성이 떨어진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 비효율적인 선수 영입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원에 영입된 이제 용병들인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의 용병을 영입했지만 16명의 용병을 영입했지만 이 중에서 한 시즌 이상 이제 꾸준히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선수는 아래 사진에 보이시는 이제 호세 모타 선수, 스테보 선수 이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이제 한 시즌도 못 마치고 다들 방출을 당하던가 아니면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는 그런 전체를 밟았습니다. 비단 용병 선수뿐 아니라 국내 선수 또한 항상 매 시즌 수원이 굉장히 많은 선수를 영입을 하고 많은 선수를 내보내면서 항상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있지만 선수단이 손발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조직력을 만들어갈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수단 관리 문제인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부상자 관리 문제인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윤성호 감독이 재임 당시에 시즌 내내 이제 베스트 11만을 고집을 하면서 이제 수원이 K리그, 컵, 아시아 챔피언스리그까지 해서 이제 리그 내에서 가장 많은 대회에 참여를 하고 가장 많은 경기 수를 치르는 구단인데 이제 항상 베스트 11을 내보내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잦은 연속 출장 등으로 인해서 이제 부상자가 속출을 하면서 이제 감독의 이제 로테이션 활용이나 2군 선수를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고요. 그 다음으로 용병 선수 관리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구잡이로 용병을 사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데리고 온 용병 선수들을 관리하는 능력 또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즈베키스탄 출신 뭐 게이니 선수가 과거에 이제 통역 때문에 문제를 겪었던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 사진에 보시면 수원에 있을 때는 부진한 활약을 펼치다가 타 구단에 이적해서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제 뭐 루이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북으로 이적을 해서 이제 리그를 대표하는 용병이 됐고 이제 주닝요라는 선수도 수원에 있을 때는 굉장히 활약이 미비했는데 타 팀으로 이적한 후에 지금은 이제 멕시코에 있는 티그레스라는 명문 팀에서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한두 명의 선수가 부진하면 그냥 이제 선수를 잘못 데리고 온 건가 보다 하겠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년간 이제 많은 용병 선수들이 실패를 하니까 이제 구단의 용병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팬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요인으로 선수단 장악 문제인데요. 이제 프로구단 조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감독이 선수단을 장악하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제 커뮤니티 글 보시면은 아실 수 있겠지만 윤성효 감독이 스타일이 물론 윤성효 감독이 굉장히 좋은 감독이기는 해요. 이제 K리그에서 굉장히 명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대학 축구에서 숭실대에서 대학 축구를 재패를 하고 지금 현재 이제 부산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K리그 내에서 명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수원 삼성에 있었던 시즌 동안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었고 이제 욕도 많이 먹었는데 윤성효 감독 스타일이 굉장히 이제 세밀하고 이제 섬세하면서 온화한 그런 덕장 스타일이 아니고 이제 선수들을 카리스마로 이제 휘어잡고 이제 때로는 분기를 잡는 이제 그런 호랑이식 스타일의 지도자인데 이런 방식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전까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이제 야간 조명을 사용하면서 이제 윤성효 감독 시절에 야간 훈련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선수단의 뭐 외출을 통제한다든가 활약이 부진한 선수들은 주말에 외출을 금지시킨다든가 이런 식의 굉장히 스파르타한 그런 훈련 방식을 취하면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대학 축구에서는 발휘가 됐지만 스타급 선수들로 이제 도배된 수원 삼성에서는 그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잘 먹혀들지 않은 걸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또한 윤석열 감독이 재임 시절 이제 언론 대처 능력의 부족함을 보이면서 경기 후에 뭐 심판 판정이나 뭐 선수들의 정신력 아니면 뭐 선수가 부족했다는 식의 이제 자신의 전술적인 그런 것보다는 주변 환경이나 선수를 탓하는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이제 선수단의 사기를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수원의 문제점들을 보셨는데 지금 안 그래도 수원에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발전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고액 연봉자 및 외국인 선수들을 대거 정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경영 효율화라고 해서 연봉이나 이적 예산 지출을 축소를 하고 구단 내 이제 예산 전체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스테보 보스나 라돈치치 이런 선수들에게 그러니까 주급 도둑들을 내보내면서 과도한 지출을 배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얼 블루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빅네임급 선수를 영입해서 전력을 강화하는 지금까지 전략보다는 이제 수원 내에서 팀 유스 출신 선수를 키우고 어린 선수들을 많이 기용을 하면서 수원 출신 선수들로 성공을 이루겠다는 그런 리얼 블루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하지만 이제 이런 수원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이제 기대도 많이 있지만 우려도 이제 따르고 있는데 경영 효율화를 하면서 이제 해결사 역할을 해줄 이제 외국인 선수의 부재가 이야기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을 계속해서 기용을 하면서 시즌 내내 이제 로테이션을 잘 돌려야 하는 서정원 감독의 용병술에 상당히 큰 부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게 또 한 가지 우려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리얼 블루 정책 또한 수원 출신 선수들로 코치진을 구성을 하고 지역 내 선수들을 육성을 해서 지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그런 의도는 좋은데 이제 수원 삼성 모든 연령 코치진에 구단 레전드 출신을 배치를 하면서 이제 이 과정에서 한때 이제 고종수 선수가 유스 코치에 임명이 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고종수 선수가 약간 선수 시절에 약간 방탕한 생활을 했고 약간 자기 관리를 실패한 그런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그런 선수를 이제 유스 코치에 임명을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이런 수원 삼성이 지금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쪽으로 이제 리얼 블루 정책 같은 경우도 이제 편향적으로 뭐 이제 수원 출신 선수라고 해서 뭐 임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편파적이거나 밥그릇 챙기는 식의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균형 잡힌 그런 정책을 하면 좀 더 수원이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조사했던 게 그거여서
이 조직의 미션하고 뭐 경영 이념 이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 이게 뭐냐? 그 구단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그래야지 이 구단이 도대체가 프로 구단으로서 제대로 뭘 갖추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한 지금 프로 구단은 거기 여러분들이 진단을 한 샘플에 들어가 있는데 회장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성적이 너무 좋아서도 안 되고 회장은 감옥소 들어가 있는데 자기들이 행가를 치면 그것도 꼴사납고 그렇다고 감독을 해임을 하고 싶은데 해임을 해서 언론의 주목을 또 받으면 그것도 또 이상해지고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다가 감독만 계약 연장이 된 구단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런 거는 그 내부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 도저히 이건 뭐 감독으로서의 역량이 다른 감독에 비해서 형편없이 떨어지는데도 외부 환경하고 이 모기업 사정 때문에 뭔가 문제를 더 이상 일으키지 말자, 언론의 주목을 더 이상은 받지 말자 하는 바람에 이제 그대로 주저앉은 이 감독도 있어. 그런 걸 여러분들은 신문 기사나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알기 어려워. 그다음에 또 한 구단. 이 전문가들은 도대체 기아 타이거즈는 왜 저래 부상 선수가 많냐? 항상 시즌 전에 이 강팀으로 평가를 받는데 부상 선수가 생긴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선동열 감독이 선수 생활을 했던 선동열 감독 선수 시절의 감독 두 사람은 한 사람은 김홍룡 감독이야. 한 사람은 일본 주니치에서 호시노 감독이야. 그 두 사람은 선수들이 감독 앞에서 꼼짝을 못해. 그 감독이 한마디를 하면 선수들이 진짜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됐던 감독들이야. 근데 선동열은 거기서만 선수 생활을 했어. 그러면 아, 감독이 저렇게 하면 선수들은 따라야 하는구나 하는 게 은연중에 몸에 배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뭐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 감독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이 머리만 좋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상대방 배려할 줄 알고 할 수 있는데 이 리더십 스타일은 너무 그 두 사람들한테 많이 이 배운 것 같아. 요새 선수들 여러분들도 내가 대학생일 때보다 아마 최소 IQ 10은 높을 거야. 검사를 해보면 하도 이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특히 지금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야. 하도 주변에서 듣고 보고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당시에 자기들이 선수 생활을 했던 때보다는 훨씬 아는 게 많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를 할 줄 알아야 돼. 요새 감독 같으면. 그렇다고 아까 저 평균 나이로 그 한 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럼 퍼거슨 감독은 나는 별로 좋아는 안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젊은 야생마 같은 선수들을 그 얼마나 잘 다스렸어. 자기 스스로 은퇴를 했고 그 또 미국이나 뭐 이런 데도 이 노련한 감독들이 많아. 그 다음에 김기태 감독은 팀 성적 좋다고 여러분들이 극찬을 아까 LG 거기는 극찬을 했는데 작년에 비 올 때 거기서 선수들하고 뭐 노래 부르고 하다가 야구장 덕아웃이 노래방이냐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 하고
선배 감독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어. 그 성적만 꼭 이제 이 프로 구단의 실적은 아니야. 성적이 좋아진 거는 이 원인을 찾기가 쉬워. 근데 나빠진 거 같은 자원을 투입을 했는데도 성적이 나쁘다. 그게 이제 지금 삼성이 나는 350억 정도 쓰는 줄 알았는데 그 400억 수치는 어디서 알아냈어? 삼성 블루윙스. 408억 쓰고 그 정도면 그건 진짜 너무하지. 시민구단 한 3배 이상 쓰는 건데. 그런 하여튼 여러분들이 조직 내부의 소프트웨어를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갖고 짐작해서 찾기는 굉장히 힘든데 그런 각도에서 조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 그리고 오늘 가만히 있어라.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프로구단 직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포츠 마케팅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다 하고 내가 그냥 넘어갔는데 몇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운이 나빠서 프로구단에 갔을 때 테스트를 받을 때 얘가 과연 이 프로구단에서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 박스 오피스 아까 한 친구가 이야기했는데 박스 오피스 실적이 SK 와이번스 성적과 함께 떨어졌다 했는데 마케팅 직무에서는 저 박스 오피스 이게 마케팅 쪽에 직원을 뽑을 때는 관중 유치, 스폰서 유치 여기에 과연 이 적당한 능력을 갖고 있냐 없냐 이걸 따질 거야.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알아놔야 될 게 첫째, 스포츠 조직에서 바이어 그룹, 스포츠 조직에서 만드는 이벤트를 사는 그룹은 관중뿐만 아니고 시청자도 있고 광고주, 스폰십이 있다 하는 걸 항상 명심해야 돼. 그 밑에 자치단체하고 얼마나 거래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 같으면 70억이 왔다 갔다 해. 70억이 구단 수입이 될 수도 있었는데 서울시에 갔단 말이야. 그걸 차감을 하더라도 한 50억 정도 이 양쪽 구단에서 더 벌 수 있는 수입을 서울시가 갖고 간 거야. 그러면 자치단체하고 딜 이것도 이 마케팅 조직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 저 위에는 만드는 조직.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포츠 조직에 들어가면 갑의 위치에 서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을의 위치에 서는 경우가 있어. 당연히 여러분들이 속한 구단에 이 로고를 사용해서 상품화 사업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갑이야. 구단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고등학교 최고의 스타 선수를 뽑아올 때 그건 스포츠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이야.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을이야. 들어오기 전까지. 다음에 지금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방송사는 프로 구단이나 리그의
을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갑의 위치에 있어. 이 바이어나 거래처 상대에 따라서 스포츠 조직, 마케팅 조직을 담당하는 사람은 갑의 위치에 설 수 있고 을의 위치에 설 수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아야 돼. 참여 스포츠는 규모가 조금 달라. 대한체육회나 이런 쪽은 이제 거래 상대가 줄어들어. 저는 이제 이 돈을 내고 볼만한 수준의 스포츠가 아닐 때는 그걸 우리가 참여 스포츠라 그래. 그다음에 스포츠 이벤트를 만들어서 만들 때 생기는 팔 수 있는 B2B, B2C 상품, 이게 선수 초상권, 펜스 광고, 뭐 야구 선수 유니폼 광고, 헬멧 광고, 여러 가지 광고나 스폰십, 타이틀 스폰십 이런 게 팔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퍼티가 뭐가 있는지를 잘 찾아내야 돼. 미국 야구에서 안 팔고 있는 게 헬멧 광고야. 관중 동원을 위해서 국내 구단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프로모션이 치어걸이야. 다음에 야구 헬멧 광고는 일본에서도 없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개발해갖고 일본으로 건너갔어. 미국에서도 이 공익성 광고 같은 걸 붙이는 거, 그거는 우리나라 야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서 다른 두 나라에서는 그걸 팔려고 생각을 안 하던 때에, 그다음에 프로모션도 전 세계에 수출한 거는 막대 풍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야. 여러 가지 이제 팔 수 있는 게 뭐가 어떤 게 있는 건지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될 거고, 자치단체하고 딜을 잘 해야 돼. 자치단체가 원하는 거는 저 5가지야. 첫째, 지역 경제, 스포츠 이벤트를 올림픽, 월드컵을 유치했을 때 또는 프로 야구단을 유치했을 때 수원이나 전주가 19단을 유치하려고 들어갔던 거는 저런 이유 때문이야. 지역사회 인지도, 그다음에 지역사회 이미지, 그다음에 타분야 산업 발전, 그다음에 주민의 심리적 소득. 올림픽을 유치한 도시다 하는 순간에 그 지역 주민들은 자부심이 생겨. 당연히 이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거고, 그러면 프로 구단이나 스포츠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치단체가 원하는 저 5가지를 우리가 줄 수 있다, 해줄 수 있다. 이런 걸 해야지 경기장 임대 조건이나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프로 구단, 프로 리그에서 발생하는 수입, 이 23가지가 있는데 이 23가지를 이게 이제 박스 오피스 실적을 올린다는 거는 이런 23가지 수입원을 이제 많이 확보한다는 뜻이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케팅 프로세서, 타겟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포지셔닝을 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믹스를 결정을 하는 거, 이게 프로 구단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해. 제일 재밌는 게 저게 마케팅 믹스를 결정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책에서만 이 생각하는 거는 가격하고 뭐 프로모션하고 어떻게 이 섞는다 하는 거 책에서는 많이 배웠겠지만, 저게 아주 재밌는 믹스를 할 수가 있어. 사실은
내가 저 마케팅 믹스를 섞은 것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이 마케팅 믹스는 가격하고 프로모션을 믹스를 한 거야. 가격은 올려야 되겠는데 선수 연봉도 올라가고 뭐 이게 아이스 하키 팀이야. 기름값도 올라가고 그 가격은 올려야 되겠는데 시즌 티켓 가격을 올렸을 때는 팬들의 거부감이 심해. 그래 프로모션하고 가격을 어떻게 믹스를 했는가 하면 요번 시즌에 또 포스트 시즌에 못 나가면 인상한 시즌 티켓 가격분을 시즌이 끝나고 나서 돌려주겠다고 해서 그게 프로모션하고 가격하고 두 개를 믹스를 한 거야. 근데 실제로 못 나갔어. 그 팀이. 그래서 돌려줬어. 근데 그게 왜 구단이 유리한가 하면 그 해는 돌려줬지만 다음부터는 그 가격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런 게 이제 믹스 전략 이걸 어떻게 섞을 건가 하는 거 그게 아주 아이디어를 가미를 해야 돼. 그런 게 마케팅 믹스 전략이야. 팬들의 거부감을 덜 갖게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을 올리는 그런 전략. 그게 실제로 이제 마케팅 믹스. 뭐 여러분 나머지는 다 알겠지만, 그다음에 축구. 이 사실 우리나라 축구 아까 삼성도 예를 들었고 뭐 했지만 축구가 포지셔닝에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구단 차원이나 뭐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축구단 아까 400억 쓰는 데 같으면 선수보다는 프론트 직원을 많이 뽑아야 돼. 똑똑한 직원들을. 그러면 삼성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게 K리그의 축구 마케팅 전략은 포지셔닝에 문제가 있다. 야구보다 유리한 게 야구는 27명이 죽어야지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경기 종료 시간이 없다. 근데 축구는 90분이라는 이게 있다. 그러면 젊은 친구들은 계획적인 이제 오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는 저걸 내세워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축구가 재미가 없다. 그거는 구단 연봉 시스템에 액츄얼 플레잉 타임 이걸 집어넣어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삼성 축구단이나 뭐 이런 데서 선수들이 고액을 받으면서 실제로 90분 중에 뛰는 시간은 58분밖에 안 된다 하는 거는 그걸 해결해 줘야 돼. 그런 게 이제 축구를 잘 팔기 위해서는 야구의 강점을 내셔야 되는 게 90분이고 EPL 때문에 축구가 재미없다 하는 건 액츄얼 플레잉 타임 때문에 그래. EPL 선수들은 70분을 뛰는데 왜 우리나라 선수들은 32분은 노느냐? 그걸 고쳐야 된다 이거야. 어? 내셔야 될 게 축구는 야구 마케팅 전략을 따라갈 수가 없어. 야구는 133경기인데 축구는 45경기라고. 그럼 관중보다는 다른 쪽에서 뭔가 해답을 찾아야 돼. 이 스포츠 마케팅, 프로 구단에서 지향해야 될 마케팅 중에서 포지셔닝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그걸 알아야 돼. 축구가 아마 저기 제일 안 팔리는 쪽에 이 맵에 보면 뭐 이 가로 세로 축을 뭐로 하든지 간에 축구가 안 팔리게 포지셔닝이 돼 있어. 그러면 그걸 고치는 걸 이제 찾아야 돼.
스포츠 축구단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자기들이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안 하고 엉뚱한 대가리 나쁜 감독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를 하겠지. 중요한 거는 프로 구단에서 이제 실제로 일을 할 이 프론트 직원이 중요해. 선수도 중요하지만 저런 걸 여러분들이 축구가 문제가 포지셔닝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 마케팅 쪽에. 그다음에 브랜드 가치 높이는 거. 이것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 이건 아주 장기간 동안 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그래야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이 요인 이걸 이제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마케팅 지금 이제 프로 구단 프로 연맹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될 마케팅에 관한 직무 지식이야. 내가 여러분들을 연맹이나 구단에서 뽑는다 그러면 이런 걸 물어볼 거라고. 그래서 사전에 알려주는 거야. 어? 두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라 그랬잖아. 이 프로 구단의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이 뭐냐? 브랜드 가치가 뭐냐? 하는 거. 팀 관련 요인, 조직 관련 요인, 시장 관련 요인 이런 게 있어. 팀은 유현진이가 여기서 뛴다 그러면 유현진이가 소속된 팀의 브랜드 가치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야. 그다음에 퍼거슨 감독이 소속된 팀이 더 브랜드 가치가 높을 수 있다. 이게 팀 관련 요인이야. 선수 또는 감독. 그다음에 조직은 K리그하고 K2하고 이건 조직이 달라져. 강등이 승강제가 되면 물론 K리그하고 EPL하고 이것도 조직의 차이야. 전통이나 명성이나 이게 조직 관련 요인이야. 그다음에 시장 관련 요인은 인구 40만의 제주도에 있는 구단하고 인구 1000만의 서울에 있는 구단하고 이거는 인기도나 여러 가지 미디어 노출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 이 조직 관련 이 팀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 내 뭐가 있냐를 이제 이 마케팅 직무를 하는 사람은 알고 있어야 돼. 밸류 체인, 경기장 사업의 밸류 체인. 서울시하고 잠실 야구장 입주 두 구단하고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임대 계약이 발생했냐 하고 여러분들한테 물었을 때 두산이나 LG 구단, KBO 또는 K리그나 연맹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야 그쪽 서울시하고 그 구단하고 계약을 한 데는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런 계약이 발생을 했냐 하면 저 경기장 사업 밸류 체인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경기장 사업의 가치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야.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라야지 이 광고 가치도 올라가고 다음에 이제 매점 사업 가치도 올라가는데 그러면 사람을 누가 모았냐? 경기장 주인이 모았느냐? 거기서 이벤트를 만드는 구단이 모았느냐? 했을 때 그 이벤트를 만드는 구단이 집객을 한 거야. 그러면 이 광고권은 누가 갖고 가야 되냐?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할 때 이 밸류 경기장 사업의 가치 사슬 측면에서 봤을 때
잘못된 임대 조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줄 알면 프로 구단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무 지식을 완벽하게 갖췄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이 마케팅 직무에 관한 지식을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마케팅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